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68이 됐죠. 생일 아침 빈 사진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운영하던 이곳을 작년에 정리했거든요. 아내 미선이가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찍은 것 같은데 왼쪽 모서리가 찢어져서 누군가가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딸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생일인데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다. 지수는 제 옆에 앉더니 브로슈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에메랄드 1이라는 실버타운 안내장이었죠. 구경만이라도 가보시면 어때요? 요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브로슈어를 넘기다가 운영 총괄이라는 사람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기성이라는 분이었는데 왼쪽 턱선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더라고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화재 얘기. 1957년 겨울이었을 거다. 네. 갑자기 왜요? 아니다, 그냥. 저는 용접공 출신이라 디테일에 민감합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진도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찍어두곤 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외로워 보인다며 계속 권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손녀 다나를 자주 못 보는 게 마음에 걸렸죠. 아이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연주 모습을 보면 미선이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정말요? 다음 주에 시간 내주세요. 지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뭔가 결정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밤 찢어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라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윤기성이라는 분의 흉터는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을까요?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여보,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죠. 그 말이 왜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일주일 후 지수와 함께 에메랄드 1을 찾았습니다.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호텔 같은 분위기에 수영장, 헬스장, 상담실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암실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사진 취미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만든 시설이에요. 안내해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실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설안이라는 66세 여성분이었는데 전직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언변이 좋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실 분이세요? 설아는 작은 오르골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향의 봄 멜로디가 흘러나왔는데 원곡과 조금 달랐어요. 변주곡 같았습니다. 예쁜 오르골이네요. 오래된 거예요. 제가 젊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마음이 복잡할 때 들으면 진정이 돼요. 멜로디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신입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르신이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대상자로 바뀌더라고요. 대상자분들께서는 이런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자라고 부르다니요. 의료실 안내를 받을 때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내문에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근무표를 흘끗 봤더니 빈 시간대가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카메라로 찍어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지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시설은 좋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설아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특히 사진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설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프로그램도 많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까요? 미선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겁니다. 결국 에메랄드 힐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지수와 준호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장비와 미선이 사진, 그리고 몇 권의 책 정도였죠.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수영을 했어요.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암실 동호회에 참여했죠. 설안도 함께 했는데 배우 출신답게 구도 잡는 감각이 뛰어났어요. 도연 씨, 이 각도로 찍어보세요. 설안의 조언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설안의 낭독 모임이 있었어요. 몇 명이 모여서 시나 소설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설안이 읽는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죠. 손녀 다나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11월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연주회에 꼭 와주세요. 다나가 전화로 말했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암실에서 작업하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헌책방에서 주워온 옛날 필름 뭉치를 현상해 봤는데 1950년대와 60년대 병원 간판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무궁화 산부인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병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윤기성 총괄의 인터뷰 영상도 봤습니다. 브로슈어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갔더니 그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병원 행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 행정이라고 하니까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설안과 저녁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도연 씨는 참 세심하세요. 항상 뭔가 관찰하고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용접일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설안의 말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미선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입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위층 박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저도 급히 올라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래서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의료실에 연락했나?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의료실 비상 호출을 눌렀는데 응답이 늦었어요. 직원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외부 119부터 부르라는 매뉴얼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호출 시각, 대기 시간, 직원들의 대화까지 사진과 녹취로 남겨뒀어요. 결국 119가 와서 박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는데 다행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암실에서 작업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기구 쪽에서 직원들 대화가 들려왔어요.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민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맞아.
처음에만 신경 쓰면 돼. 저는 급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던 직원들이 점점 말투가 바뀌었어요. 어르신 대신 대상자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설랑과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처음 왔을 때와 분위기가 다르네요. 저도 느꼈어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내문에는 24시간 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서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근무표의 빈 시간, 지연된 응급 상황, 바뀐 직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미선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문제 같았습니다. 설안의 오르골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고향의 봄 변주곡이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11월이 되자 다나의 연주회가 코앞이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간 외출 제한 통보가 왔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안전을 위해 저녁 6시 이후 외출을 금지합니다. 그럼 손녀 연주회는 어떻게 가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어려우십니다. 규정이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생긴 건지 물어봤더니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 연주회에 못 갈 것 같다. 네. 왜요? 외출 제한이라는 게 생겼어. 전화 너머로 지수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도 가고 싶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끊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설랑과 산책하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해주더니 이제는 이런 식이네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까지 빼앗으면서 무슨 안전이에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규정일까요?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라는 71세 할아버지는 특히 직설적이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처음에는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박만수는 전직 금속노조 간부 출신이라 그런지 상당히 투쟁적이었습니다. 연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다나가 연습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 집중하는 표정, 연주 후 환한 미소까지. 할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전 다나의 전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자유를 잃어가면서요? 가족과의 시간, 개인의 선택권까지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미선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마저 차단되고 있었어요. 연주의 다음 주였습니다. 공용 체력실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운동기구 순서를 두고 주민들끼리 다투게 된 거죠. 제가 먼저 예약했다고요? 뭔 소리야. 내가 벌써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 쌓인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외출 제한, 서비스 축소, 직원들의 태도 변화까지. 여기서 뭘 기대해. 돈만 받고 우리를 감시하는 곳인데.
박만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설안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설안은 배우 출신답게 목소리로 사람들 주의를 끌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투면 무엇이 해결될까요? 잠시 원형으로 앉아보면 어때요? 원영이요. 네. 연극 워크숍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하나둘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설안 옆에 앉았어요. 각자 요즘 어떤 기분인지 솔직하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말한 건 김할머니였습니다. 사실 많이 외로워요. 자식들이 안전하다고 여기 보냈는데 오히려 더 갇힌 기분이에요. 이어서 다른 분들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제한 때문에 가족을 못 만나는 얘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직원들의 변한 태도까지 제 차례가 왔을 때 손녀 연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카메라로 기록해온 사람입니다. 요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박만수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도연 씨가 찍어둔 사진들 봤는데 증거가 다 있어. 증거요? 설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무표 사진, 응급 상황, 녹취, 직원 대화 내용까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원망하던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볼까요? 설안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나는 공문 작성 같은 거 해봤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 박만수가 자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팀이 되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시청과 구청에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1957년 무궁화 산부인과 화재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이었어요. 도연 씨, 이거 봐. 당시 신생아 대피 상황이 혼란스러웠다고 나와 있어. 헌책방에서 가져온 필름 더미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러다 신문 기사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궁화 산부인과 화재로 7명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행정 담당자가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는 내용이었는데 담당자 성함이 윤정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호, 윤기성 총괄과 성이 같네요. 설안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안의 오르골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오르골 바닥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무궁화 산부인과 신생아 위문 기증 1957.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오르골이 그때부터 있던 거였구나. 맞아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정확한 유래는 몰랐어요. 박만수가 구청에서 가져온 장부 사본을 펼쳤습니다. 1957년 12월 화재 당일 출생 신생아 명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봐. 신생아 표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 오류요? 화재로 인한 대피 과정에서 신생아 손목뒤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저는 제 찢어진 흑백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암실에서 디지털 복원을 시도해 봤어요. 찢어진 왼쪽 모서리 부분을 컴퓨터로 보정하자 놀라운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 영아 2명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이 윤기성 총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윤기성 씨 어머니일까요? 사진 뒷면에는 이정희 간호사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화재, 신생아 표식 혼동, 윤기성의 부친이 병원 행정 담당, 그리고 이정희 간호사가 영아 2명을 안고 있는 사진. 혹시 저와 윤기성 총괄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추측일 수도 있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텐데요. 설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해봅시다.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돌봄 서비스 부실, 야간 의료진 미배치, 외출 제한 남용, 그리고 이 모든 정황까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드디어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기성 총괄과의 면담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돌봄 서비스 부실 증거, 야간 의료진 미배치 사진, 외출 제한 남용 기록, 그리고 1957년 산부인과 정황까지. 윤기성은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셨나요? 박만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 좀 보세요. 저는 복원한 흑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정희 간호사가 영아 2명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윤기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와 닮았네요. 1957년 무궁화 산부인과에서 일하셨던 분 같습니다. 장부 사본과 신문 기사, 설안의 오르골 스티커까지 보여드렸어요. 모든 정황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 약속했던 의료진 승문의 시간, 배치, 그리고 불합리한 외출 제한 철회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과 관련 기관에 제출할 겁니다. 박만수가 덧붙였습니다. 윤기성은 한참 고민하더니 법무팀과 협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도연 씨, 이제 좋아질 텐데요. 설안이 말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설안과 몇 분이 함께 나오기로 했어요. 지수가 찾아준 가족 근처 소형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명이 함께 시니어 코하우징을 준비해 보기로 했죠. 드디어 다나의 연주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있었던 리벤지 연주회였어요.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켜는 다나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다나가 무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관객들이 웃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셨죠?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 정말 그랬습니다. 사진과 기록의 힘, 함께 할 때의 연대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사진과 오르골로 증명한 권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공개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강연 준비를 하던 중 윤기성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들고 있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찢어진 흑백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든 아니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돌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정말 형제였어요. 67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형님, 윤기성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도연이라고 불러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형제라고 해봤자 서로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였습니다. 윤기성은 에메랄드 1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설랑과 함께 새로운 시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기록과 오르골 멜로디가 있는 곳에서요. 미선이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여보,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다나의 연습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사진과 오르골,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 이 모든 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